여행이라는 여행 트렁크에서부터 이 브랜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파리의 되게 유명한 셰프들하고 협업을 해서 특별한 또 메뉴를 선보이거든요. 이 브랜드들이 정상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뭐 케이크도 약간 그 루이비통의 고유의 패턴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된 것들이 그 작가님께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좀 브랜드, 여기랑 같이 일했던 게 진짜 인상 깊었다, 뭐 이런 브랜드 있을까요? 그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 같아요. 초기 말씀드렸지만 제가 루이비통의 스페셜 이슈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최근에 또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면서 실은 또 책을 쓰게 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이런 전략들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얼마나 공간과 이 브랜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핵심 철학인 그 아트 오브 트래블, 여행 트렁크에서부터 이 브랜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가방 하나에도, 매장 공간 하나에도 고객의 경험 속에서도 일관되게 이런 철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크 게리의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파리에 있는, 그리고 서울 청담동의 루이비통 매종 서울, 그리고 2023년도였죠. 야요이 쿠사마와 굉장히 대대적인 그런 아트 컬라보레이션을 파리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야요이가마가 2012년도에 한번 컬라보레이션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컬라보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샹젤리제 건물에 막 야요이 쿠사마의 뭐 형상, 조형 형상이 막 올라와서 같이 있기도 하고, 도로에 그 야요이 쿠사마의 그 조형 형상이 막 전시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공간에도 전부 그 야요이 쿠사마의 그 도트, 호박 패턴, 무늬들 이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적용이 되고, 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간에서부터 상품 그리고 건축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그런 아트 컬라보레이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팝업 레스토랑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저는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그런 어떤 미식의 경험까지도 폭넓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브랜드를 하나의 문화 경험으로 확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하면 공간이나 다양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브랜드 가치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좀 느꼈고, 저는 그런 태도가 하이엔드 브랜드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그 루이비통 팝업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를 하든 뭐 파티를 하든 했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트 오브 트래블이라는 이제 그 핵심 가치가 도드라지게 드러났나요? 아니면은 뭐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가도 이걸 느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가서 그냥 루이비통에 한대 하고 가서 와 좋다 이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가도 이게 아트 오브 트래블이구나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다 느껴지나요? 어떤가요? 근데 사실 뭐 아트 오브 트래블을 해서 모든 부분이 막 100% 느껴지게 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막 집착해서 막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 뜻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잘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된 부분이 이제 오브제처럼 표현된 것 중에서 트렁크, 그런 트렁크들이 이렇게 배치가 한 군데 되어 있었고, 사실은 그 팝업 레스토랑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루이비통의 미식, 루이비통의 브랜드도 이제 미식의 경험까지 새로운 고객의 경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팝업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팝업이라는 개념은 브랜드의 가치를 당연히 보여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게 조금 더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컬라보레이션을 뭐 국내에 되게 유명한 그 셰프들과도 협업을 하지만 뭐 파리에 되게 유명한 셰프들하고 협업을 해서 특별한 또 메뉴를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정된 메뉴, 그 시기에 그 한정된 메뉴 컨셉을 가지고 메뉴가 있어요. 뭐 케이크도 약간 그 루이비통의 고유의 패턴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된 것들이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뭐 그릇조차도. 그래요? 디저트조차도. 그래요? 거기에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아트 디렉터이자 디자인 디렉터니까 디자이너의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되게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루이비통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게 재밌고 참신하고 되게 새롭게 다가오겠네요. 이게 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패션이나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번에 팝업 레스토랑이 열렸다는
있는데 한번 가보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뭐 보통 명품 브랜드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루이비통, 또 샤넬, 뭐 프라다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런 브랜드들이 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이 책을 쓰기 전에 그때 당시 우리 코로나 시기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나서 막 오픈런 막 맞아요. 하고 막 그래서 저렇게 비싼 네. 브랜드들의 가격을 오픈런을 막 하고 못 사서 막 이렇게 되게 아쉬워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보면서 물론 저도 가끔씩 이제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브랜드들이 정상에선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역사를 탐구를 했어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 브랜드들이 각자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됐을까 보니까 사실 이 브랜드들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실은 되게 평탄한 삶만이 아니잖아요. 네. 이 하이엔드 브랜드들도 다 그 평탄한 삶만을 겪어온 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리고 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위기가 곧 기회다. 항상 이런 위기를 그냥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전부 다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딛고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위기와 정체성과 그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서 한 단계 성장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사실은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라다를 예를 들면 프라다의 창립자의 손녀인 미우치아 프라다가 1978년도에 브랜드를 맡으면서 사실 프라다가 조금 더 융성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이슈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가방을 전부 가죽으로만 만들었는데 이 미우치아 프라다의 백그라운드가 이제 정치학도였어요. 패션을 전공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좀 남달랐던 거죠. 그래서 왜 그 가방을 꼭 가죽으로만 만들어야 할까? 그래서 낙하산을 만드는 재료인 포코노 원단으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패션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그 포코노 소재 가방을 구매해서 되게 편하게 들고 다녔는데 이게 디자인 되게 세련됐는데 가볍고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든 이런 이제 편안하게 들 수 있으니까 가죽은 조금 힘들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표현을 해서 그런 가치를 접목시켜서 기존 전문직 여성뿐만이 아니라 젊은 여성층 고객층까지도 이제 확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륜 소재가 사실 고급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도를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안고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위험 부담률이 있었겠죠. 하지만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런 그 프라다의 혁신은 좀 이어지게 되었고 두 번째 그 혁신은 공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2001년도 뉴욕에 건축가 램크로스하고 손잡고 만든 프라다의 그 에피센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에피센터는 이제 컨셉이 뭐냐면 전시 공간이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매장의 공간이에요.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공간인데 이 컨셉을 전시 공간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전시 공간을 잡아서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간으로 표현하겠다. 해서 그게 또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공간의 혁신을 또 이루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낙하산을 재료로 했다니까 참 새롭네요. 이게 네, 별로 새롭죠. 비싼 재료도 아닌데 네. 이게 명품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그런 게 됐다니까. 네네. 그 전에도 사실 프라다가 명품 브랜드이긴 했지만 굉장히 더 발전을 하게 된 그런 네. 계기가 됐고 그때 그 디자인이 있어요. 그 특별한 디자인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백팩 디자인으로 된 그 블랙의 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고 와. 네, 그 스테디셀러로서 네. 이 포코노 소재는 계속 쭉 이어서 프라다의 그 아이덴티티로 그럼 이 포코노 소재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 뭐 구찌 이런 브랜드와 차별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프라다의 상징적이었던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고, 사실 이 포코노 소재로 해서 네. 프라다에서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재생 섬유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플라스틱을 어떻게 이거를 일종의 이제 쓰레기인 거잖아요. 이게 플라스틱 소재를 어떻게 재생시켜서 섬유화시켜서 가방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자체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도 이제 제작을 해서 네. 고객에게 보여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루이비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루이비통도 사실
굉장히 많은 또 변혁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97년도에 마크 제이콥스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됩니다. 그래서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면서 무라카미 다카시, 그 다음에 리처드 프린스, 야요이 쿠사마 등과 과감한 콜라보레이션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방에 막 낙서하듯이 적어놓은 뭐 그런 가방도 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귀엽게 막 적혀 있고, 기존에는 이제 브라운 계통의 무채색 계열이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작업이 된 그런 가방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뒤에 또 킴 존스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죠. 슈프림이라는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해서 굉장히 또 인기를 얻었어요. 심지어 그 에디션은 리셀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래요? 판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업의 요소들이 계속 쭉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오게 되면서 박서보 작가나 게리 유명한 프랑크 게리의 뭐 가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건축가와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면서 이제 오는 날까지 루이비통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비통이처럼 좀 끊임없이 예술적 에너지를 브랜드에 좀 불어넣는 그러한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루이비통이 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협업을 좀 많이 하는 브랜드인가요? 네. 다른 브랜드도 요즘 이제 많은 협업을 하는데요. 특히 루이비통이 조금 더 많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